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도 정치의 폐단과 농민의 봉기 부분, 바로 한국사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요. 세도 정치 같은 경우엔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교과서를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척이 권력을 독점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밑줄을 쳐볼게요. 권력의 핵심이었던 정조가 죽은 후 어린 나이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던 그 정조가 맞는데요. 정조처럼 카리스마 있는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면서 신하들을 휘어잡았는데, 그 이후에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순조는 자기 바로 선대왕의 카리스마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보좌해주는 외척 세력들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이 외척 세력들이 날뛰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왕의 이야기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세도 정치를 하게 되냐면 바로 안동 김씨라던가 풍양 조씨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외척 세력으로서 왕권을 압도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외척 가문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국가 정책을 좌우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왕은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고요. 이제 이 나라 조선은 바로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손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죠.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60년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도 가문은, 그리고 요때 세도 가문은 비변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비변사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변사에서 바로 초기에는 바로 뭐만 했어요? 군사적인 일만 처리를 하다가 이후에 바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게 되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약해지게 되죠. 바로 왕권이 약화가 됩니다. 왕권의 약화가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왕권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국가는 바로 안동 김씨라던가 풍양조 씨와 같은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냐면 양반들이 높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왕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왕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뇌물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도 가문에게 잘 보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세도 가문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정치 기강이 크게 문란해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폐단이 바로 뇌물로서 관직을 사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삼정이 문란해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세도 정치에 따른 외척의 세도 정치에 따른 정치 기강의 문란은
관직의 임명과 과거제의 운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관직의 임명과 과거제에서 바로 문란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자, 매관매직이 바로 뭘로? 뇌물로 관직을 사고 파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때 당시에 뭐 영의정 자리 몇 냥, 뭐 병조 판서 자리 몇 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대로 와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시장 자리 몇만 원, 뭐 도지사 자리 몇만 원, 국방부 장관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벼슬을 팔아넘기는 건데요. 이러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벌어져요. 과거 시험에서도 실력보다는 부정에 의해 합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일이냐면 돈을 주고서 과거 시험 문제를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 과거 시험인데 어떤 애가 돈을 들고 와서 미리 과거 시험 문제를 한번 보고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학생보다 이렇게 한 학생들이 합격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급제했더라도 좋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뇌물을 바쳐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암울한 시대였죠. 이렇게 봐봐. 돈으로 관직을 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양반들이 돈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 그 돈을 썼으니까 뭘 받으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문단에 나오게 되는데요.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산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여 어떻게 이를 보상받으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몇십만 냥 주고서 얘가 관직을 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몇십만 냥을 썼으니까 그거를 이제 누구에게 받아내는 거야? 바로 백성들을 끊임없이 수탈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수탈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한번 봅시다. 세금을 부패한 관리들은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산 관리들이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 온갖 이름을 붙여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거두어 들였고 10만 원 내야 될 때 한 20만 원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세금을 강요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이 내야 될 세금이 특별 세금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뭐 원래는 뭐 토지세만 내야 되는데 뭐 토지를 뭐 사용한 세금 뭐 아니면 뭐 토지에서 뭐 뭔가를 뭐 기른 것에 대한 세금 뭐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가지고 법에도 없는 세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이 거두어 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농민들은요 이때 당시에 전세와 군포, 환곡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합쳐 뭐라 하였다? 삼정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세가 있고요, 군포가 있고요, 환곡이 있는데 이를 바로 뭐라고 한다? 삼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전세.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전세를 전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군포를 군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환곡을 환정이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래 부담하고 있던 게 이 삼정인데 관리들이 이것 가지고 제일 많이 장난을 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바로 정해진 양의 몇 배 이상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뭐 10만 원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얼마를 내게 하는 겁니까?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막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수탈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수탈하는 방법은 토지에 부과된 전세와 군역이 있는 자에게 있는 군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과 군, 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환곡은 사실은 조금 특별한 친구입니다. 환곡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환곡은 봄에 관청의 곡식을 농민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자의 퍼센트가 거의 한 조금밖에 안 됩니다. 뭐 많아봤자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가만히 빌리면 원래 한 가마니에다가 10%를 가져다 주면 돼. 한 가마니에다가 플러스해서 10%를 가져다 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물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밑에 높은 이자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도 벌어지냐면, 내가 환곡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일을 벌여. 가난한 농민들이 원치 않은 환곡을 떠맡게 하는 거야. 필요 없는 환곡을 가져다 주고 이자를 따로 받아내는 케이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상해지는 거죠. 예.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항곡이 바로 수탈의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세도 정치에 따른 삼정의 문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군적, 바로 이게 뭐예요? 군정의 문란 이게 되겠죠. 다음에 요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읽어보면 바로 환곡, 바로 환정의 문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봐,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됐어. 그리고 왕권이 약해지고 그리고 양반들은 세도 가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러한 행동이 바로 백성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살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바로 예언사상이라던가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세기에는 세도정치, 바로 외척들의 세도정치로 나라 질서가 문란해졌다. 바로 뭐 과거제라던가 관직 같은 거, 그리고 지배층의 수탈로 백성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지배층의 수탈은 바로 뭐야?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전염병, 뭐 이양선, 바로 이양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불안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삼정의 문란으로 더 힘들어했죠. 이렇게 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상, 이놈의 조선 빨리 망해라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예언사상이라든가 나를 좀 구원해줘요 라고 하는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사상과 사실 민간신앙을 이렇게 막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걸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사상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에서는 이시왕조가 망하고 정시왕조가 들어선다는 정감록 같은 거라던가, 그리고 미륵불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미륵신앙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뭐 정감록 같은 경우에는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씨나라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 말 자체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이 정감록 여기서 보면 뭐
계룡사 밑에 도읍할 땅이 있으니 뭐 정씨가 나타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 바로 조선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미륵불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또 개인을 구원한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운주사 와불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불상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상은 아직까지도 누워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언사상과 민관신앙은 의지할 데 없었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변혁에 대한 갈망을 더욱 고조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예언사상과 더불어서 새로운 종교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천주교와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민심이 불안한 가운데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새로운 종교가 서민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교가 바로 알고 보니까 뭐다? 천주교와 동학이죠. 여러분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성당, 뭐 가는 가톨릭, 요거 요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한번 봅시다. 먼저 천주교부터. 천주교는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에 의해 서양 학문으로서 수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서양 학문, 바로 서학으로 수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학으로 수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처음에는 학문인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학문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인계 일부 학자들이 이거는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학이 바로 천주교가 학문에서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서 엄청나게 퍼져나가는데요. 이거를 조선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다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바로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부하자 정부는 천주교를 금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조가 즉위한 이에는 봅니다.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고요. 신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신유박해인데요. 쉽게 말해서 제사의식, 바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들 절 2번 하죠. 그런데 그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사를 거부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했는데요. 그게 바로 신유 박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천주교의 특징인데요. 하나 밑줄 쳐놓고 넘어갑니다. 천주교는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내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로 백성에게 공감을 얻으며 교세를 더욱 확대시켜 나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봐야 되는 건 바로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야. 사실 이것도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이 신분제 국가인데요. 이러한 신분제 국가에서 이러한 인간이 평등하다. 쉽게 말해서 신분제를 부정하는 이러한 행동까지 하게 되니까 더욱더 나쁘죠.
조선이 바라보기에는 나쁘고요. 일반적인 백성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어떨까요? 좋은 겁니다. 네. 이러한 뭐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동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학은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가 전통적인 민간 신앙의 유교, 불교, 도교를 융합하여 창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학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났고 어떤 인물이 만들었는지를 잘 알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학이란 이름의 유래는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서학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 서학이 바로 뭐예요? 천주교를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천주교를 반대해서 생겨난 동학의 특징은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그리고 또 서양 세력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을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보국 안민이 있어요. 바로 인내천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국 안민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도 정치 때와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농민들이 세도 정치에 당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 아래서 삼정의 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축적이 되는데요. 그러한 불만을 어떻게 터뜨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불만을 터뜨리는 방법은 실제로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세도 정치에 따른 삼정의 문란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점차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한다 그래요? 벽복, 쉽게 말해서 욕하는 거야. 대자보를 붙여서 누구누구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탐관오리의 부정을 알리는 소극적인 방법을 실시했다라 그래. 처음에는 소극적인 방법을 실시해요. 그런데 그러한 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게 뭔가 바뀔까요? 잘 안 바뀌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뭐 세금 납부 안 하는 뭐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농민 봉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벽보 요거는 바로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이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농민 봉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바로 뭐라 그래요? 홍경래난과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홍경래난이 첫 번째고요. 임술 농민 봉기가 두 번째인데 이 홍경래난과 임술 농민 봉기의 공통적인 원인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수탈? 바로 탐관 오리의 수탈이야. 이 탐관 오리의 수탈,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러한 수탈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다인 케이스도 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전부가 아닌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홍경래의 난인데요.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키다. 요 지도가 이렇게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를 여러분을 잘 봅시다. 북쪽에서 일어났으면 바로 뭐다? 홍경래의 난이고요. 남쪽에서 일어났으면 임술 농민봉기, 다른 말로 진주 농민봉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놓으실만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몰락 양반인 홍경래는 밑줄 칠게요.
홍경래는 가난한 농민과 중소상공업자, 광산 노동자들을 모아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농민, 가장 하층민에서 중류층, 그리고 전체적인 신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의 신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 계층에서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원인인데요. 이거는 만능답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탐관오리의 수탈. 바로 뭐예요?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첫 번째 일어나고요. 두 번째,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반대라고 되어 있는데,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반대. 요거는 어디에 또 글이 나오던데요. 한번 보니까 여기에 198페이지 페림에서 보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안도 사람들을 왜 이렇게 깔봤나라고 하냐면 이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외부에서 유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뭐 인종적으로도 살짝 좀 섞인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그냥 평안도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좀 하대하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평안도에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고요. 결국에 바로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에게 패하면서 5개월 만에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홍경래의 난은 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역에서 한정되어 일어났고요. 사회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평안도 지역 한정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평안도 지역의 한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2번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누구에 대한 차별. 지역 차별 반대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갈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임술농민봉기, 들불처럼 봉기가 확산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진주농민봉기와 임술농민봉기를 사실 좀 구분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중학교에서는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보셔도 관계가 없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 경상도에서 시작되어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다르죠. 바로 이 친구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얘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얘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단순하게 1번 바로 탐관오리의 수탈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요게 전부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도화선이 된 것은 진주농민봉기, 바로 시작점이죠. 시작점. 여기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시작이 바로 진주농민봉기죠. 진주밀란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일이냐면 바로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을 견디지 못한 진주농민들은 몰락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놓으셔야 되는 건 뭐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백낙신이라던가 유계춘이라던가 아니면 앞에서는 홍경래라던가 이러한 인물들을 조금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진주농민봉기는요, 바로 진주성을 점령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무참히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1월 농민봉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임술년 한 해 동안 70여 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농민 봉기는요, 애들이 어떻게 못 살겠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한번 반항이나 해보고 죽자라고 하는 농민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불만, 바로 세도 정치라던가 그리고 삼정의 문란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것들이요? 이 임술밀란이라던가 그리고 이 홍경래의 난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다 저항 운동인데, 이러한 저항 운동을 통해서 조선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점차 무너져가고 농민의 사회의식은 점점 성장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 사회가 조금씩 흔들리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인 바로 근대가 시작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삼정의 문란 부분, 바로 세도정치 부분이었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